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광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광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자, 제가 최고위원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8월 25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신데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전보다 좀 훨씬 바빠지셨나요?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최고위원. 이 세계는요, 정말 회의의 연속이더라고요. 회의? 네. 예.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도 그런 국회에서 이 어떤 포럼이라든지 또 당정회의라든지 굉장히 많은 회의가 있는데 최고위원이 되고 나니까 일주일에 3번 고정적으로 이제 회의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적어도 1시간 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 사이클이 바뀌진 않았는데 좀 더 이제 전반적으로 당무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결정해야 될 것들도 많아지고 어쨌든 많이 변한 건 사실입니다. MBC에 굉장히 그 유명한 기자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 정치를 하시는 건데요. 기자하고 정치인하고 어느 쪽이 더 체질이 맞으십니까? 기자는 이 직업에 비하면 정말로 양반이더라 제가 그랬어요. 정치인이 훨씬 더 훨씬 번잡하고 분주하죠. 네, 그렇군요. 우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자는 필요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취재원, 취재 대상. 근데 정치는 저를 만나고자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을 선택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다 만나야 돼요. 원하시는 분들. 우선 또 오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많아요. 네. 갈 수 있으면 다 가야 돼요. 갈 수 있는데도 그렇군요. 안 가면은 안 되잖아요. 네. 이제 보니까 대체로 의정활동 3분의 1, 당직을 갖고 있으면 당활동 3분의 1, 네. 지역활동 3분의 1. 그럼 이제 개인 활사는 없는 거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훨씬 분주하고 번잡한 직업이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거나 게을렀거나 그런 하나였을 것이다. 근데 MBC 기자를 하시던 분들 중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보면 네. 박영선, 지금 다른 정당입니다만 정동영 의원, 또 신경민, 김성수, 또 지금은 의원이 아닙니다만 최명길 이런 분들이 이제 노웅래 의원도 노웅래 의원을 빠뜨렸네요. 제가 아무튼 이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MBC하고 민주당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 MBC라는 어떤 그 조직 단위가 87년 이제 민주화 운동 이후에 어떤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지 않았는가. 네. MBC가요. 그 안에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일체화가 돼 있었고 그런 어떤 가치 지향이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 집단, 정당 중에 민주당과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이제 제일 먼저 정치에 참여하신 분이 정동영 선배인데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예를 들면은 또 어떤 분을 이렇게 또 추천을 하거나 그런 과정이 초반에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것이 또 인연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류하게 되고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신데요. 정치인으로서 어떤 목표, 최종 목표 어디다 두고 계세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정말로 독하게 마음먹고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국정 운영을 맡겼는데 그건 뭐냐. 나라를 나라답게 좀 만들어달라는 그런 엄청난 책무를 부여한 거니까. 그렇죠. 그 정권이 성공하지 않으면 나라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고 국민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거의 그것도 일체화된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특권적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성장 정책을 펴왔잖아요. 그 결과로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고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데 그 그늘 또한 너무 큰 겁니다. 그렇죠. 양극화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걸 극복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이고 만일 해방 100주년이 됐는데도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 상태로 간다면 정말 저는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정치인 박광원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 성평등 문제라든지 또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난임 부부 지원이라든지 저의 역할은 그런 법을 많이 만들고 통과시켜서 국민의 삶을 1년에 1cm씩이라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저의 역할입니다. 이해찬 체제, 과거의 추미애 체제하고 어떤 점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까? 추미애 체제는 저는 두 차례 선거를 관리하는 그런 성격의 체제였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 그렇죠. 그런데 이해찬 체제는 차기 총선을 대비하는 체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네. 국정과제를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00대 국정과제를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렇죠. 그게 실천과제까지 하면 한 45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80% 이상, 90%가 법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법을 고치거나 제정하지 않으면 실천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당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당이 국회에서 그 관련 법들을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될 책무를 가졌다. 이해찬 체제가 저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중요 부처의 강요들이 우리 당 출신으로 들어가 있죠. 총리도 마찬가지죠. 네.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렇고 어떤 그런 이미 벌써 우리 당 출신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 밖에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에도 우리 당 출신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청와대에도 우리 당 출신 행정관이나 비서관이나 또 수석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딱 분리해서 이렇게 청와대 별도의 축, 당 별도의 축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한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네. 조금 더 현실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의원님들 가운데 다소 이렇게 느끼실 분들은 계세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당에서 다 만들어 가고 있느냐 하는 데서 약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나 네. 이미 선거, 대선 전부터 그런 정책들을 쭉 입안해서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의 그 피땀이 다 배어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2020년 총선 승리가 일단 당면 목표이실 텐데, 네. 민주당 개혁을 지금 어떻게 해나가고 계신지, 또 지금 최고위원으로서 역할 분담을 할 때 네. 지방 분권 쪽을 맡으셨나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고통이 수반될 겁니다. 그런데 정당도 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에 나눠주고 그리고 당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당무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지금 당원들은 전당대회 때 대표 뽑는 그 일을 하고 나면은 다른 건 실질적으로 없어요. 물론 각 지역에 이제 지방의회 후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또는 뭐 위원장 후보를 뽑을 때 권리당원 투표를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당의 혁신은 결국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에 다 내려주고 그리고 당원들에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20년 집권하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이제 물리적 20년 이제 이해찬 대표가 후보 때 전당대회 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물리적 20년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그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도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제 뭐 이대로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9년 동안 완전히 그것이 뒤집혔죠? 네. 거꾸로 가는 걸 보고 이게 안 되는구나. 제도만으로는 쉽지 않고 완전히 국민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민주정부,
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가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선에 머물 게 아니라 생활 속에 뿌리를 딱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국민들에게 이 민주당 정부가 집권을 하니까, 국정 운영을 하니까 국민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더라.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 길을, 확실한 길을 보장하는 것이다, 저는 보거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 국정 수행 지지도도 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도도 이제 전만 못하고요. 자꾸 빠지고 있고. 이거 2020년 총선도 장담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당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독한 마음을 먹을 때 국민들이 우리에게 뭘 바랬느냐, 뭘 기대했느냐. 국민의 삶을, 내 삶을 바꿔달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내 삶을 바꿔달라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명령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거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긴다거나 이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지. 그것만 저는 놓치지 않고 딱 쥐고 가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자꾸 빠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지지도가 1년 지날 동안 70%에서 80%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네. 4.27 정상회담 무렵에는 80%를 넘어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지지도는 사실 놀라운 거죠. 그런 지지도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요. 네. 지금 지지도가 이제 50% 조금 50% 좀 네. 이제 그 부분인데 사실 이 지지도도 그렇게 낮은 지지도는 물론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나 지금 이제 수평 비교를 하다 보면은 한 몇 달 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인데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네. 이 저항 이것이 약간 왜곡돼서 국민들께 전달되면서 그게 조금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첫 번째는 네. 그렇게 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 부동산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부동산은 사실은 우리가 늘 그냥 뭐 공자님 말씀 같지만 그 주거의 개념이어야지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가족의 형태가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하면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급률은 100%를 넘었다고 하지만 서울 사람 절반가량은 세를 살고 있어요. 물론 자기 집을 세 주고 또 세를 사는 형태도 있겠지만 세를 사는 분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아직도 공급할 여지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겠죠. 네. 그런데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2012년에서 16년 사이 그러니까 불과 5년 사이 비교를 했더니 3주택 이상 증가율 그러니까 전체 증가율은 한 10% 정도 됩니다. 주택 증가율이. 근데 3주택 이상 증가율이 26%더라고요. 서울만 보면 44%.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집을 사고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좀 확실히 차단해야 된다. 집을 많이 갖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된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든지 여러 형태로 집을 많이 임대 사업 하는 분들도 뭐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임대 사업을 하는 거야.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또 담보를 해서 또 돈을 빌려서 또 집을 사고 이 집을 담보를 해서 또 집을 사고 하는 이런 형태는 이제는 더 이상 없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고 소득주도 성장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은 사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초연금 인상이나 아동수당 도입이나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카드 수수료 인하나 그 가운데 이제 최저임금이 있는데 다른 제도들은 수혜자만 있습니다. 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받는 사람만 있는데 최저임금은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지급해야 되죠. 사장님들이 줘야죠. 월급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걸 을대 을의 싸움으로 이렇게 이제 막
좀 만들어간 측면이 있다. 네, 반대하는 분들이 만들어갔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걸 제대로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저는 그 최저임금 문제는 사실은 아주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임금 취약계층을 놔두고 우리가 경제성장을 3%라니 4%라니 국민소득이 뭐 1인당 3만 달러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그 자영업 하시는 분의 소득도 늘게 하자. 이게 아주 쉽게 풀이한 소득주도 성장론인데요. 저는 가야 될 길이다, 이거는.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조사에도 60%는 천정이 더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집요하게 최저임금 때문에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하니까. 근데 이제 신문의 사설이나 네. 칼럼을 통해서 이제 논쟁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쪽 논객들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판판이 밀리는 것 아닌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에 이게 많이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최저임금과 관련 없는 분도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까? 최저임금이 문제입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게 문제죠. 장사만 잘 되면 최저임금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장사가 안 될까요? 첫 번째는 쓸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을 펴왔는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임금을 덜 주거나 안 주는 방식의 경영 전략을 세웠어요. 그 전에는 가계소득 증가율과 기업소득 증가율이 같이 이렇게 궤를 같이 했는데 97년 이후에는 기업소득 증가율은 계속 높아지는데 가계소득 증가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계소득이 사실 늘질 않은 겁니다. 임금이 안 느니까. 그러다 보니까 써야 될 돈이 부족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쟁업체가 많아진 거예요. 한 집 건너 음식점, 한 집 건너 편의점인데 왜 그 편의점들이 많아졌어요? 조기 퇴직해서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기업의 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가계소득은 늘지 않은 것.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이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이런 반성적 토대 위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를 세 축으로 하는 포용적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경제가 이제 심리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상당히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아까 일자리가 많으냐 적으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착시 현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독일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그들의 표현으로 미니잡, 한 달 500달러 미만 소득의 일자리 23만 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달러 미만의 일자리 하나를 갖고 먹고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일자리를 몇 개를 갖겠죠. 한 곳에서 500달러, 또 한 곳에서 500달러. 막 3개 정도는 해야 그래도 기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23만 개가 줄었는데요. 내수가 점점 증대돼 가지고 새로운 좋은 일자리들이 생겨난 겁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은 지금 여기 통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상용직 그러니까 노동자 늘 일용직이 아니라 늘 일하는 노동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27만 명이 늘었습니다. 임시직, 일용직은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23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우리들이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자회사를 통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실상 정규직이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우에서는 나아진 게 없다 이런 지적도 있고 불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이낙연 총리에게 질의를 했더니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손을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을
받았는데요. 우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네. 노동 그 일자리의 질에 있어서. 그 다음에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인데요. 2017년 상반기에 68.7%였고, 올 1분기에 69.2%였고, 올 2분기는 70.1%고, 7월에는 71%로 올라가는 게 차츰차츰 개선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증가했다는 그런 또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고용원이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매출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장사가 되는 그런 이 중소업체들은 저는 틀림없이 더 좋아질 수 있다, 더 좋아지고 있다 하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업에서 중간에 퇴직을 해가지고 명예퇴직을 해서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 평균 수명이요, 3년이 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조사해 보니까 3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자영업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1분위 소득자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분들과 또 어르신들이, 노후 설계가 안 돼 있는 어르신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연금으로 사는 분들은 제가 뭐 공무원 출신이에요. 교사나 군인이나 하여튼 공무원 출신들이고요. 퇴직금으로 사는 분들은 대기업 출신들인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노후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들이 어떤 그 저소득층을 이루고 있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이 정부가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기초연금을 올리는 거고, 사회안전망을 어쨌든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려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서 감당이 어려울 상황이 오기 전에 그분들을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저희들이 계속 만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틀림없이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고 성공할 것이다,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시행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정책도 저는 아까 기초연금 인상이나 아동수당 도입 이런 것들은 야당이 반대하기 어렵다. 이거는 이제 명백한 수혜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사회적 가치 실현법이나 사회경제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국회에 잠을 자고 있어요. 사실 그 법이 통과가 돼야 같이 이 정책을, 그러니까 포용적 성장을 함께 발맞춰서 이뤄낼 그런 정책들인데, 그런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법들, 공정경제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들, 그런 제도들도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입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야당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당이 지금 그런 중요한 법들을 통과를 안 시키게 되면은 아마 이제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기 어려운데, 결국 그것이 야당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이거 도와주면 문재인 정부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생각하다가는 이제는 국민들이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공하기 어렵다. 자, 선거구제 개편이 지금 쟁점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의원 수를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참 의원 수를 늘리자는 얘기는 정치인들은 하기가 어렵죠. 국민들께서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회 신뢰가 높아졌을 때는, 네. 그때는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은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 지역구 연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연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이제 조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지역구 의원들이 찬성하겠습니까? 반대로. 그래서 저는 네. 권역별로 네.
이 비례대표 석패율을 감안한 그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 그것 외에 사실 가능할까? 이 선거제를 고치는 게, 선거제도를.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답을 하기. 쉽지 않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당내 정치 문제인데요. 부엉이 모임의 멤버신 걸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 부엉이 모임이 지금도 있나요? 그 조기 대선 전에 작년이네요. 지난해 2017년. 네. 그러니까 그 각 후보별 그 대선 후보별 캠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후보, 또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 이렇게 후보별 캠프가 있었는데 그때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이 예. 문재인 후보 캠프에 있던 분들이 그렇죠. 모여서 밥 먹던 모임이죠. 그렇죠. 그때는 뭐 굉장히 뭐 가깝게 이렇게 네. 만나고 그랬으니까 캠프에 있을 때는 뭐 늘상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고 그러다가 대선이 딱 끝나고 나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대로 가다 1년 지나도 한번 얼굴도 보기도 어렵겠다. 그 뭐 시간 되는 사람 뭐 한번 밥이라도 한번 먹으면 어떨까? 뭐 이런 제안을 해서 아이고 그럼 좋다,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지. 그러니까 가보니까 뭐 7명 정도 나와 있고 다음 모임 가면 한 9명 나오기도 하고 그 차츰차츰 이제 이게 주변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어쩔 때 보면 좀 더 많은 숫자도 나오고 그걸 다 모으면 이제 몇 명이 되지만 그런데 그 모임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냐면 도정원 장관님이 지어주셨죠. 네, 도정원 장관이 시인이 지으신 장면이네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딱 지어주시고 가셨죠. 이제 장관으로 가시고. 예, 아무튼 실체가 없다는 거는 잘 이해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약간 문제가 되니까 아예 해산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셨고요. 해산 그렇죠. 근데 최근에 예. 다시 아예 좀 영구단체로 만들자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그냥 밥 먹는 모임에서 좀 그치는 건 뭔가 그러니 좀 진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연구소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 이제 그때 예를 더 좋은 미래 연구소나 뭐 연구소가 네, 있잖아요. 우리 당내 좀 네. 그런 연구소 그런 걸 좀 해보면 어떤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건 뭐 좋은 얘기 아니냐. 네. 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민주당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또 뒷받침도 하고 나쁠 건 없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 얘기가 돼 있었고요. 지금은 네. 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언론에서 좀 약간 과장되게 나가고 있군요. 이 모임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세 의원들 모임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을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지방선거, 그 다음에 또 전당대회, 예. 이게 있어서 당내 그런 그 정치 행사들이 있어서 일단 거기서 이제 멈췄는데 또 모르죠. 정기국회라 또 네. 정기국회라 아마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말이 지나고 나서 또 누군가가 그럼 거기 다시 이 문제를 한번 다시 얘기해보자. 그러면 이제 다시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최고위원이신데 저희 그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명령한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라. 그럼 우리가 함께 하겠다. 근데 가는 길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고통이 따를 수도 있는데 늘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이 반드시 그 길이 보인다.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저희들이 해내겠습니다. 하여튼 한겨레TV 시청자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다 잘되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